안녕하세요. 오늘은 꽃샘추위라고 하던데 그렇게 춥진 않은 것 같은데요. 책은 오늘은 86페이지가 아니구나, 88페이지 가셔서 경제론부터 보시면 됩니다. 맨날 강조하지만 3월달 한 달은 경제론만 드립다 파세요. 그래서 경제론에서 나오는 문제만 다 맞추실 수 있어도 이게 투자론하고 연결되니까 투자론까지 연결하면 한 7, 8개 이상은 맞추실 거니까, 그렇게 해서 앞부분에서 나오는 문제 중에 경제론 잘 맞추시면 되고, 오늘은 다는 못 나갈 테고요. 경제론에서 공부하실 건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보통 한 5에서 6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계산 문제가 좀 있죠. 그래서 한 문제 정도 계산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한 4문제 정도 맞으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경제론이고, 경제론은 크게 2개 파트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제1절 수요 공급 이론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2절 경기 변동론, 이렇게 나눠지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열심히 하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수요 공급 이론에서 공부하실 건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개념. 근데 이 수요와 공급의 개념과 관련해서 실제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유량이라는 애하고 저량이라는 애를 구별하세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 정도 꼭 낸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요 법칙이라는 거하고 공급 법칙.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개념하고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은 이게 이 내용을 시험 문제 안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내용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 물어보는 형태는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 하고 수요의 변화라는 걸 구별하라는 것부터 시험에 본격적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직접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고, 요거랑 연결해서 이제 같이 묻는 게 수요 또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또는 감소시키는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거 가지고 한 문제 꼭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 구별하라고 내는 문제들도 있고, 그거랑 연결해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들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한 문제는 꼭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우실 게 이제 균형이라는 거. 그래서 균형도 한 문제는 꼭 내는데 두 가지 형태로 물어보죠. 균형의 개념을 물어보는 건 계산 문제로 묻고, 균형의 이동이라는 걸 물어보는 건 그래프 물어보는 거라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 자체는 좀 어렵게 돼요. 계산 문제나 그래프를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균형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배우게 될 탄력성까지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종류가, 탄력성이라 이름 붙는 게 한 4가지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탄력성이 한 종류인데 이름이 좀 다른 것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5가지에 대해서 배우시는데 그 중에서 시험 문제는 2개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는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는 한 4개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쪽에서 유량저량 구별하는 거나 이런 쪽에서까지 물어본다면 한 5개쯤까지 물어볼 수 있는 부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경기변동론은 이론적으로 복잡한 건 없고요. 그냥 그 내용 중요한 것들 몇 가지만 잘 정리해서 많이 봐두시면, 그러니까 외워두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되게 쉬운 문제인데 요 앞에 게 어려운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목표는 일단 균형 공부하는 것까지, 그리고 다음 주에 탄력성하고 경기변동까지 나가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수요와 공급의 개념부터 보시자는 거죠. 그래서 수요는 영어로는 demand라고 해서 D로 표시하는 애예요. D로.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요의 개념을 보면, 수요란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물건을 구매할 구매자가, 즉 수요자는 기본적으로 그 물건을 사는 구매자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다라고 정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에서 정해지는 개념이다. 두 번째, 실제로 물건 산 거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세 번째,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뭐다? 욕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 책에서는 수요의 성격 그래갖고 첫 번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라는 걸 유량 개념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 실제로 산 건 아니고 구매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라는 걸 요걸 사전적 개념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다 라는 걸 유효수요다 라고 설명을 해서 이 세 가지가 수요의 개념이다, 수요의 특성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와 있는 유량 개념이라는 건, 수요라는 건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하는 욕구의 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욕구의 크기. 근데 그 양을 파악하는 방법에 유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수량을 파악하고 있는 걸 유량이라 불러요. 유량이나. 그래서 양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이와 같이 일정 기간 동안의 양을 파악한다면 유량이라 부르는 거고, 요거랑 반대로 일정 시점에서의 양을 파악하는 걸 두고 저량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 유량이라는 거하고 저량이라는 걸 구별하라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고, 두 번째, 사전적 개념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는 건 아직 실제로 물건을 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구매한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매하려고 뭐 한 것만 말하는 거다. 의도하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실제로 산 건 아니다 라는 뜻에서 사전적 개념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때 이 구매 의도는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의도만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그 물건을 사려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매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력까지 갖췄을 때 수요를 두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효수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고 하는 건 이와 같이 구매력까지 갖춘 무슨 수요? 유효수요만을 수요로 봅니다. 그래서 이 유효수요와 구별하셔야 될 개념 중에 내가 구매하려는 의사는 있는데 그걸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유효수요와 구별하기 위해서 요걸 두고 잠재수요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유효수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요, 그래서 영어로는 D로 표현하는 값이 되는 거고, 잠재수요는 구매 의사는 있지만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얘랑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소요라고 표현해서 needs라고 표현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문제에서 수요랑 소요는 두 개를 어떻게 해야 된다? 구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시험에 물어본 적도 있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수요의 개념입니다. 수요의 개념. 그럼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때 이걸 실제로 물어보기도 해요. 그래서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서 파악하는 저량 개념이다. 뭐 이렇게 시험 문제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요라고 하는 건 사전적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 구매량과 항상 동일하다. 뭐 이런 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실제로 이거는 감정평가론 문제 쪽에서 나왔었는데, 우리가 말하는 수요라는 건 유효수요를 말하는데, 유효수요는 구매 의사만 있으면 되고 구매력까지 요구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도 내긴 합니다. 근데 그게 뭐 이게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요거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으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자들은 시험 문제 낼 때 요 수요 자체의 개념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엉뚱하게도 뭘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유량이라는 개념하고 저량이라는 걸 어떻게 보세요? 구별하세요가 오히려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량과 저량은 구별하실 때 공통적으로 둘 다 뭘 파악하는 방법이다? 수량을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개수 세는 방법입니다. 개수를 세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개수를 셀 때 유량이라고 해서 세는 양도 있고 저량이라고 해서 세는 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시라? 구별하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유량이라고 하는 건 그 양을 셀 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뭘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그래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변화되고 있는 양을 세는 게 유량인 거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고 하는 건 일정 시점을 정해놓고 그 시점에서의 존재하고 있는 양을 세고 있는 게 저량이에요. 그래서 유량과 저량은 세고 있는 것 자체가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량의 대표적인 것들 우리 책에 몇 가지 정리되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고 했어요. 소득.
그러면 우리가 소득을 유량이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어떤 사람의 소득을 물었더니 내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만 원의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얼마인지 물어본 이유는 이 사람의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냥 단순히 내 소득은 100만 원입니다. 라고 말해갖고는 그 소득이 큰 건지 적은 건지 판단을 못 한다는 거죠. 왜? 이게 이 사람이 100만 원 번 게 하루 동안 번 게 100만 원인 건지, 아니면 한 달 동안 번 게 100만 원인 건지, 1년 동안 번 게 100만 원인 건지를 모르면 그 양이 많은지 적은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란다? 유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가 유량인지 저량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1년 동안이라고 하는 뭘 정해줘 갖고, 기간을 정해줘 갖고 그 수치가 명확해질 수 있다면 이건 뭐로 파악하시라? 유량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유량의 개념이고 유량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는 건데, 우리 책에 보면 유량의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보통 시험 문제에서는 다음에 나와 있는 변수들 중에 유량인 걸 고르세요, 또는 저량인 걸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개만 외워두셔도 웬만한 문제는 푸는데, 내가 처음 보는 변수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그 양을 나타내는 개념에서 뭘 찾아갖고, 이게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셔서 1년 동안이라는 말을 넣어봤을 때 그 수량이 파악해질 수 있다면 그걸 뭐로 이해하시라? 유량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저량의 대표적인 건 가격이에요, 가격. 그래서 여러분들 집 살 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집 1억에 샀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억이라고 하는 주택 가격은 단순히 얘가 1억이다 라는 것만을 보고는 그 집이 비싼 집인지 싼 집인지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1억 주고 산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 사신 게 1억이요. 그럼 엄청 비싼 집인 거고, 지금 1억 주고 산 집이라면 그런 집이 있을까요? 싶을 정도로 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정해져야만, 시점이 정해져야만 그 수치가 명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량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지금이라는 말을 넣어봐서, 지금이라고 하는 일정한 시점을 정해줬을 때 그게 유량인지 저량인지 명확하게 파악된다면 얘는 뭐가 된다? 저량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낼 때는 보통은 우리 책에 89페이지 나와 있는 유량과 저량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안에서 보통 물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외우고 계시면 웬만한 건 다 푼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출제자가 좀 직구전문이 들어가서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감정평가에 이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그러면 감정평가라는 건 뭐예요? 감정평가 배우신 분들,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내가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에서 그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금액이죠. 그러면 얘는 기준 시점이라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값이니까 뭐예요? 저량. 그러니까 이거는 유량인지 저량인지 외울 게 아니라 얘 뭘 알고 있으면 돼요?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건 거기 나와 있는 변수들의 뭘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해보셔라. 개념을 파악하려고 해보시라는 거죠. 개념. 그러면 웬만하면 유량, 저량 구분해내십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도 설명했던 거고, 이거 이제 뭐 구별만 잘 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거 아닌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부동산이잖아요. 그 중에 특히 주택에서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을 파악할 때 유량뿐만 아니라 뭐도 파악한다? 저량도 파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에서는 주택양을 파악할 때 유량도 파악하고 뭐로 파악한다? 저량도 파악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일반적인 재화, 즉 일반적인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서의 유량만 파악하는 이유가 특정 시점에서의 저량을 세봤자 그 양이 수시로 어떻게 돼요? 변해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안에서 지금 사람들이 사려고 하는 빵의 수요를 한번 세보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빵의 수요를 만약에 저량으로 파악하려면 사람들한테 1년 내내 광고해갖고, 예를 들면 오늘 날짜가 2016년 3월 9일 10시 15분에 빵 사고 싶은 사람들 동시에 손 드세요, 이렇게 해서 세는 수밖에 없죠. 그래야지 특정 시점에서 뭘 셀 수 있어요? 저량을 수요로 셀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세고 나서 딱 돌아서자마자 벌써 뭐예요? 손 내리는 사람이 있고 손 추가로 더 드는 사람이 있고 이럴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을 세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지만
그 양을 세 놔도 이 양이 계속 어떻게 된다? 변한다는 겁니다. 근데 주택이라는 물건은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2016년 3월 9일 10시 15분 현재 이 지역에 존재하는 주택량을 세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양을 센 거니까 뭘 센 거예요? 저량을 센 거란 말이에요, 저량. 근데 그 양이 그거 세고 돌아서면 양이 바뀐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없어지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그 양이 고정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경우에는 유량뿐만 아니라 뭐도 센다? 저량도 센다는 거죠. 그러면 유량으로 파악되는 뭐도 있을 테고 수요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유량으로 파악되는 공급도 있을 테고 저량으로 파악되는 수요도 있을 테고 저량으로 파악되는 공급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89페이지 그 유량 저량 구별한 거 밑에 보시면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그래서 주택 유량 그래서 유량의 공급 유량의 수요 주택 저량 그래 놓고 저량의 공급 저량의 수요라는 네 가지 개념이 나오죠. 얘네들의 개념으로요. 시험 문제에서. 그럼 개념을 파악하실 때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배운 거 가지고 바탕으로 하시면 돼요. 유량이란 말이 나오면 꼭 뭐가 들어가야 돼요? 일정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양을 파악할 때 일정 시점에서 파악하는 거니까 시점이라는 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어떤 물건을 구매한다라는 거고 공급이라는 건 어떤 물건을 판매 또는 생산하고자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 그냥 연결하시면 돼요. 개념 파악할 때. 그래서 주택 유량의 수요량의 개념을 묻습니다. 주택 유량의 수요량의 개념을 물어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정하시면 돼? 유량 나왔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 나왔으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구매하고자 하는 뭐의 양? 주택의 양. 이렇게 하면 개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두 개를 꼽으라면 유량 나왔으니까 뭐 기간, 수요 나왔으니까 구매. 이게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급도 마찬가지로 주택 유량의 공급량입니다. 주택 유량의 공급량. 그러면 유량 나왔으니까 마찬가지로 뭐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유량이니까. 그 다음에 구매니까 아니, 공급이니까 뭐예요? 어떤 물건을 판매하고자 하는 주택량.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량, 주택 저량의 수요의 개념을 물었다. 주택 저량의 수요. 그럼 저량이니까 뭐예요? 일정 시점에서 사람들이 뭐 하려고 하는 수요니까 구매하려고 하는 뭐의 양? 주택의 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량 수요가 나오면 저량이니까 뭐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시점. 그 다음에 수요니까 구매라는 말이 들어갔는지만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되죠. 근데 이 네 가지가 똑같은 패턴이면 시험 문제 안 내요. 다 맞출 텐데 뭐하러 내. 그래서 뭐만 주의하시자. 저량 공급만 주의하세요. 저량 공급은 주택의 경우에는 일정 시점에서는 그 양, 존재량 자체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량 공급만 뭘 뜻한다? 존재량 뜻합니다. 존재량. 그래서 일단 저량이니까 무슨 말은 들어가야 될 테고 일정 시점에서 라는 말은 들어가야 될 테고 그 다음에 저량 공급은 뭘 뜻한다? 그게 공급, 판매하고자 하는 양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존재하고 있는 주택량을 말합니다. 누구만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저량 공급이 나오면 아 얘는 저량이니까 일단 일정 시점이란 말 들어가야 되고 저량 공급만 뭐로 파악하시라? 존재량으로 파악하세요. 시험 문제에서는 이거 가지고 개념 구별하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래서 유량 저량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유량과 저량 자체를 구별하라는 문제도 나오고 또 뭐를 내는 거? 주택 유량과 주택 저량 둘 다 파악하니까 저량 수요가 뭐고 저량 공급이 뭐고 유량 수요가 뭐고 유량 공급이 뭔지 개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개념만 물어보면 다행인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2016년 3월 9일 현재 서울 시내에 1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러면 요 100만 채라는 게 지금 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량을 설명하고 있죠. 주택량. 100만 채가 주택의 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택량을 파악할 때는 몇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네 가지로 파악할 수 있다니까 이거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이 100만 채를 뭐라고 읽어야 되느냐. 그러면 얘는 지금 2016년 3월 9일 현재라는 게 일정한 시점이죠. 그럼 일정 시점에서의 주택량 사고 있으니까 얘는 뭐라고 그래야 되고, 일단 주택 저량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요 100만 채라고 하는 게 그 3월 9일이라고 하는 특정 시점에서 뭘 세고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양 세고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라고 읽으시면 돼? 주택 저량의 공급량, 이렇게 세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을 때 그걸 가지고 걔 이름을 찾아내실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것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수요의 개념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거의 해마다 냈었던 뭐 유량과 저량의 구별.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개념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셔서 수요의 개념하고 구별하셔야 될 개념이 두 가지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수요량이라고 하는 개념과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Q고 수요를 나타내는 게 D니까 QD로 표시되는 값이고, 수요 가격은 가격은 그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무조건 뭐로 표현한다? P로 표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 구별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 얘기를 하려면 꼭 필요한 게, 수요는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수요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경제적 능력을 소득이라고 파악을 해볼게요. 소득. 그래서 내가 호주머니에 10,000원을 들고 있는 사람이 빵을 좀 사야겠다. 근데 나는 아직 그 빵의 가격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득 범위 내에서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빵을 좀 사야겠다라고 하는 욕구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거고, 수요라고 부르는 거고, 이런 수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빵집에 가서 빵의 가격을 물어봤더니 100원으로 그 가격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빵의 개수가 최대 100개까지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주어진 소득 범위 내에서 그 물건에 대한 뭐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정해졌을 때 내가 살 수 있는 구체적인 개수를 뭐라 부른다? 수요량이라 불러요. 수요량. 그리고 이와 같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한 양이 정해졌을 때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내 소득 범위 내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가격을 두고 수요 가격이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수요량이라고 하는 건 뭐가 정해졌을 때, 가격이 정해졌을 때, 그래서 그 정해진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특정 가격 수준에서 당연하게도 뭐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구매력 범위 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구매할 수 있는 또는 구매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최대한의 수량을 두고 뭐라 부르는 거고, 수요량이라 부르는 거고, 반대로 내가 그 물건을 사려고 하는 뭐가 정해졌을 때, 수요량이 정해졌을 때 그 수요량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구매력 범위 내에서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지불할 수 있는 또는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가격? 최고가격 또는 최대가격을 두고 수요가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 수요량, 수요가격의 개념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가장 기초적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한 수요의 개념하고 똑같은 애가 우리 부동산 경제론에 또 나와요. 그게 공급입니다. 공급. 그래서 원래 수요 이론과 공급 이론은 내용이 똑같지 않아요. 그 설명하는 것 자체가 원래 다른데, 부동산 경제론에서는 천만다행으로 수요와 공급의 개념을 거의 어떻게 본다?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실 때는 수요 얘기를 하고 나면 그거를 복습하는 차원에서 누구 얘기예요? 공급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98페이지 가보시면, 97페이지 죄송합니다. 97페이지 가시면 공급의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공급의 개념은 공부하실 때 따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수요하고 똑같이 공부하시되 차이 나는 것만 챙기시면 돼요. 차이 나는 것만. 그래서 공급은 영어로는 서플라이라고 해서 S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공급도 일정 기간 동안에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일정 기간 동안에서 파악되는 양이라서 뭐다? 유량 개념이다. 얘도 실제로 어떤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판매하려고 의도하는 거다. 그래서 사전적 개념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물건을 판매하려는 의도만으로는 그 물건을 팔 수 없고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왜냐면 공급자는 기본적으로 생산자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유효 공급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념은 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공급이란 개념과 누구도 구별하셔야 돼요. 공급량이라는 것도 구별하셔야 되는데 공급량은 양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Q에다가 공급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 S에서 QS로 표시되는 값인데 우리가 공급을 설명하려면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건을 생산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건 그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빵을 50원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 빵을 아직까지는 얼마에 팔게 될지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50원에 만든 이 빵을 몇 개든지 팔아먹어야겠다라는 욕구 자체를 공급이라 부른다는 거고 실제로 시장에서 그 빵의 가격이 100원으로 정해지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윤의 크기가 정해지죠. 그러면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 빵을 최대 몇 개까지 만들어 팔아야 되느냐가 정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그 양을 공급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빵을 50원에 만들어서 100개를 팔게 될 때 내 이윤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가격, 요거를 뭐라는 거예요? 공급 가격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가격을 너무 비싸게 잡으면 사람들은 이 빵 산다 안 산다? 안 사니까 그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을 공급가격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내용 다 똑같아요. 그래서 공급량도 정해진 가격 수준에서 내가 이 물건을 뭐 하려고 하는, 판매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수량을 말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공급가격도 가격은 앞에 뭐가 붙든지 간에 무조건 뭐로 표현한다? P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급가격도 내가 판매하려는 공급량에 대해서 내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무슨 가격? 최소 가격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수요와 공급의 개념에서 유일하게 차이 나는 건데 그 차이 나는 것만 책에 안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챙겨놓으세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수요와 공급의 개념이고 안 묻는 건 아니에요. 묻긴 물어요. 묻는데 이거를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문제라고 접근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수요와 수요량, 수요가격, 공급과 공급량, 공급가격 개념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되려 시험 문제에서 더 자주 냈던 거 나중에 모의고사 보시고 이럴 때 거의 매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량과 전량의 구별. 근데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주택량을 파악할 때도 주택량은 유량과 전량 둘 다 파악하는 거니까 네 가지 개념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일단 수요와 공급의 기본적 개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건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배우는 거잖아요. 부동산. 그럼 지금까지 얘기한 건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재화, 빵에 대한 얘기예요. 빵. 그러면 빵의 수요 공급하고 부동산의 수요 공급이 개념이 똑같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지울게요. 그래서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또는 특징 또는 종류, 여기에 대해서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부동산 수요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디 있냐면 책 뭐 넘겨다니실 거 없고 97페이지 아까 펴놨었잖아요. 부동산의 공급의 개념 살필 때. 그 왼쪽 페이지 보시면 96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게 가끔 물어요. 가끔. 뭐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읽어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1번 부동산은 다른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겁나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이걸 못 모으는 분도 있고, 두 번째, 그만큼 비싼 물건이다 보니까 살지 말지 결정할 때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매 결정 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전문적이고 그만큼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살까 말까 판단하는 이론이 우리가 배우시는 뭐다? 투자론이죠. 투자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은 구매 절차에 있어서도 일반 경제재, 빵 사는 거와는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빵 살 때 중개사 고용해갖고 물건 알아보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차이고, 그 다음에
뭐 4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받으시고 책에 없는 거 하나만 적을게요. 부동산 수요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은 없어지는 물건 아니라는 특성이 있죠. 영속성. 그렇기 때문에 빵은 내가 이걸 한번 실제로 수요하고 나면 그 빵의 존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미 내 뱃속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뭔가 다른 물건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건 없어지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부동산에 대한 수요는 이걸 영속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얘를 내가 한번 수요를 하더라도 이 물건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소멸적인 수요라 부릅니다. 비소멸성의 수요예요. 그런 특성 때문에 이 물건은 다시 뭐로 전환될 수 있다? 수요가 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쭉 연결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자는 이게 나중에 이제 부동산 공급의 특성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부동산의 공급자는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 물건을 생산해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자가 건설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생산자, 즉 건설회사도 부동산의 공급자가 되지만 내가 집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건설회사로부터 직접 사신 분은 그렇게 흔하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누구한테 산 거예요? 기존에 그 부동산을 수요해서 쓰던 기존의 수요자들도 그 부동산에 뭐가 될 수 있다? 공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가끔 물어요. 가끔 물으니까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옆에 페이지 97페이지에는 부동산 수요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1, 2, 3번이에요. 아니, 1, 2번이에요. 1, 2번. 나머지 뭐 가수요나 실수요, 신규수요니 교체수요, 자가수요니 차가수요는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은 얘기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유효수요와 잠재수요라는 건 아까 설명했잖아요. 유효수요와 잠재수요. 그래서 얘는 뭐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매력까지 갖췄을 때 수요를 유효수요 또는 이걸 실질수요라 불러요. 그리고 구매력이 없을 때 소요를 뭐란다? 잠재수요라 부른다. 그러니까 이건 설명한 거니까 됐고, 두 번째는 본원수요라는 거하고 본원적 수요라는 거하고 파생적 수요라는 거, 이것도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원적 수요를 직접 수요라고 부르고 파생 수요를 간접 수요라 불러요. 그럼 이거의 개념 자체는 본원 수요는 뭐냐면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게 수요인데 그 사려고 하는 물건이 내가 최종적으로 소비하려고 하는 최종적인 소비재에 대한 수요를 본원 수요 또는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라 부르는 거고, 이 소비재를 만들어내려면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재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재료를 생산 요소 또는 생산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산재에 대한 수요를 어디로부터 파생된 이 소비재에 대한 수요, 즉 본원적 수요로부터 파생된 뭐라 부른다? 파생 수요라 부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실제로 사고 싶은 건 빵이에요. 그럼 이 빵이 내가 최종적으로 소비하고 싶은 뭐다? 소비재예요, 소비재. 그럼 이 빵에 대한 수요를 무슨 수요라 부르는 거예요? 본원 수요 또는 직접 수요라고 불러요. 근데 이 빵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 빵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같이 덩달아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먹고 싶었던 건 밀가루였다? 가 아니었어요. 빵이었는데 이 빵을 만드는 재료, 즉 생산재에 해당하는 밀가루에 대한 수요는 이 자체가 나의 주 목적이 아니라 얘의 수요가 늘면서 덩달아 늘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빵 수요로부터 파생된, 즉 빵의 수요로부터 간접적으로 발생한 무슨 수요라 부른다? 파생 수요 또는 간접 수요라고 부릅니다. 그 책에 설명 잘 돼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본원 수요와 파생 수요도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책에는 없는데, 아니 책에 그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데 같이 설명해야 될 게 뭐냐면
개별 수요라는 거 하고 시장 수요라는 것도 있어요. 이걸 왜 앞에다 써놓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냐면 우리 책의 92페이지 가보시면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가 나와. 그럼 얘는 이름 그대로 개별 수요는 시장에 있는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수요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계신 분이 뭐 한 100명 된다. 그럼 그 100명이 각각 가지고 있는 빵에 대한 수요를 뭐라 그래요? 개별 수요라 불러요. 그러면 이 100명을 다 합치면 이게 하나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걸 뭐라 부르는 거예요? 시장 수요라 불러요. 개별 수요를 다 합한 걸 그 시장의 뭐 시장 수요라고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게 이 개별 수요를 합할 때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게. 그래서 첫 번째, 수요를 합한다는 건 수요량을 합하는 거니까 같은 가격에서의 수요들을 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합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합하는 대상은 각각의 수요자들이 갖고 있는 뭘 합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량들을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할 때는 수요량, 즉 뭐를 합하는 거다? QD를 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합하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수평합한다고 그래요. 수평합. 그래서 개별 수요는 시장에 있는 수요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를 말하는 거고, 그 개별 수요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들을 무슨 합해서 수평합해서 구해지는 게 바로 보다 이게 시장 수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수평합한다는 거의 뜻이 뭐냐면 우리 책의 그림 보세요. 92페이지에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앞에 있는 게 갑이라는 사람의 수요 곡선입니다. 그럼 이게 갑이라는 사람의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 수요 곡선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의 또 개별 수요 곡선이 있죠. 개별 수요 곡선. 그러면 그 개별 수요 곡선들에서 250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잡아볼게요. 그럼 250원이라는 뭐를 정한 거예요? 동일한 가격 수준을 잡은 거예요. 그럼 그 250원이라는 개별 수요에서 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A는 수요량이 몇 개? 30개. B는 수요량이 40개. 그러면 동일한 가격 수준인 250원에서 뭐를 합해보니까 수요량이라는 걸 합해보니까 그 수요량이 몇 개로 늘어요? 70개로 늘죠. 그럼 그 70개에다 점을 찍고 그 다음에 350원이라는 가격을 잡아보니까 갑은 그 수요량이 몇 개? 20개. 그 다음에 을도 수요량은 20개. 그럼 이 350원이라는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을 합하니까 몇 개가 돼요? 40개가 되죠. 그럼 그 40개의 점을 찍어서 그걸 연결하면 이 두 사람으로 구성된 뭐가 나온다? 시장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는 이와 같이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뭘 더해서 수요량을 더해서 수평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 두 개를 이렇게 개념적으로 구별하라고 시험 문제 냈던 것도 있고, 그 옆에 93페이지 보시면 이걸 시험 문제 낼 때 19회 때 시험했던 거로 기억하는데, 참고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시장 수요 곡선을, 시장 수요 함수를 직접 뭐 하세요? 구하세요도 시험에 나왔어요. 구하세요도. 그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 함수가 P = 100-4QD 이고, 이때 QD는, P는 가격을 말하고 QD는 수요량을 말하는 됩니다. 이 시장의 수요자는 모두 동일한 개별 수요 함수를 갖고 있다. 그럼 이 말은 거기 주어져 있는 P = 100-4QD라는 걸 그 시장에 있는 수요자들의 뭐로 이해하셔라? 개별 수요 함수로 이해하셔라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시장의 수요자 수가 몇 배로 늘었대요? 2배로 늘었대요. 그러면 똑같은 개별 수요를 갖는 사람들이 2배로 늘은 거니까 그때 그 뭐를 구해라? 새로운 시장 수요 함수인 QM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되게 복잡하게 뭔가 써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정리해보면 뭐예요? 정리해보면 뭘 이용해서? 개별 수요 함수를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시장 수요 함수를 구해보라는 문제죠.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개별 수요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P = 100-4QD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럼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이제 3월달에 처음 오신 분은 이 시기 뭔가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그걸 다음 시간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수요함수라 부릅니다, 수요함수.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함수 모양은 조금 다른 거예요. 달라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수요함수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뭘 구하라는 거예요? 시장 수요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수요함수를 구할 때는 무조건 세 가지가 생각나면 되죠. 첫 번째,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두 번째, 뭐를? 수요량 QD를 무슨 합해라? 수평합하면 돼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더해야 될 건 뭔데? 수요량 QD인데 얘는 지금 식이 뭐로 정리되어 있어서 P 입장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QD를 더하기가 되게 불편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그러면 번거롭지만 이걸 뭐로 바꿔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수요함수의 형태인 QD 니꼴의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그럼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거 이쪽으로 넘기니까 4QD. 등호를 넘어갈 때는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는 100은 제자리에 그냥 있으면 되죠. 그 다음 P가 이쪽으로 반대로 넘어오면 되겠죠. 그럼 넘어올 때는 부호 바뀐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P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더해야 될 건 뭐니까 QD를 더해야 되니까 앞에 있는 또 누구를 없애야 돼? 4를 없애야겠죠. 그럼 얘는 QD 니꼴 양쪽을 4로 나누면 되니까 25 마이너스 4분의 1 P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의 형태? 수요함수의 형태입니다. 이게 수요함수예요. 그러면 이 수요함수를 갖는 사람이 몇 배로 늘었대요? 2배로 늘었어. 그러면 100명이었던 게 200명 되는 것도 2배로 느는 거지만 A라는 사람 혼자 있다가 B라는 사람까지 생겨서 2명이 됐어요. 그럼 이것도 몇 배요? 2배네. 그럼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수요함수를 갖는 QD 니꼴 25 마이너스 4분의 1 P라는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 사람이 2명이 된 게 2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둘의 개별 수요함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수평합 더하라는 거예요. 즉 뭐를 더해라? QD를 더하라는 겁니다. 그럼 QD를 더하면 이 두 개 더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 둘도 어떻게 하시면 돼? 더하시면 되네. 그럼 실제로 구해보면 얘는 뭐가 됐고 2QD가 됐고 얘는 뭐가 돼요? 두 개 더하니까 25 두 개 더하니까 50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면 4분의 2 그럼 얼마? 2분의 1 그래서 빼기 2분의 1 P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가 돼요. 근데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자?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EQD를 뭐로 부르자? QM으로 부르자요. EQD를 뭐라고 부르자? QM으로 부르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구한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QM 니꼴 50 마이너스 2분의 1 P가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 답이에요. 근데 우리 책은 거기서 끝낸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책 중간쯤에 보면 3번에 P 니꼴 100 마이너스 4QD를 4QD 니꼴 100 마이너스 P로 바꾸고 그걸 다시 QD 니꼴 25 마이너스 4분의 1 P로 바꿨죠. 그럼 여기까지는 한 거예요.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새로운 그런 시장수 함수가 몇 배로 늘었습니까? 2배로 늘었으니까 더하는 대신 여기서는 2개를 곱한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걸 구한 거예요. 그래서 QM 니꼴 50 마이너스 2분의 1 P까지 구한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원래 시장수요 함수를 구한 건데 문제에서 이게 실제 기출문제 나올 때 이게 보기 없었어요. 이게 보기가 없었어. 이게 없고 어떻게 문제가 주어졌냐면 처음에 개별수요 함수를 뭐의 형태로 줬으니까 P의 형태로 줬으니까 보기도 전부 다 P 니꼴 얼마 P 니꼴 얼마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를 구하는 게 원래 정답인데 보기에 뭐가 없으니까 이게 없으니까 번거롭지만 정답 골라내기 위해서 이걸 또 뭐로 바꾸는 거예요? P의 식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하실 건 실제로 개별 수요 가지고 시장 수요 구할 때는 P를 Q로 바꾸고 Q를 P로 바꾸는 건 필수 꼭 있어야 되는 절차다?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함수가 뭐로 처음부터 주어졌으면 QD 니꼴 25 마이너스 4분의 1 P로 주어졌으면 이렇게 바꾸는 절차 필요 없는 거죠. 그냥 뭐만 하시면 돼? 두 개를 더하는 절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에서 보기에 P 니꼴로 주어지지 않고 이게 만약에 보기에 있었다면 여기까지만 구하고 답 내도 되는 거죠. 근데 번거롭게 뭐로 만들어놔서 P로 만들어놔서 이걸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아까랑 반대로 하면 되죠. P 니꼴이 돼야 되니까 P가 붙어있는 걸 반대쪽으로 빼면 되죠. 그러면 부호 바뀐다고 했으니까 2분의 1 P 니꼴 50은 제자리 그냥 있으면 되고
이쪽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QM이 되는 거죠. 그럼 얘를 P의 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양쪽에다 얼마를 곱하면 돼? 2를 곱하면 되죠. 그럼 P 이꼴 얼마 되고 100 마이너스 2QM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답으로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이게 정답이 됐었던 문제. 이런 거 물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까지는 내는 거 괜찮아요. 실제로 나왔었고 여러 번. 그리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식을 이렇게 P로 주어진 걸 Q로 바꾸고 그걸 또 다시 P로 바꾸는 건 그냥 불필요한 절차를 한 번 더 집어넣어서 여러분들 문제 풀기 싫어지게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개별 수요함수와 개별 수요함수가 주어졌을 때 그거 이용해서 뭐만 구할 수 있으면 돼? 시장 수요함수만 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절차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로도 낼 수 있긴 한데 19회 때 나왔을 땐 이거 푼 사람 사실 별로 없었어요. 처음 겪어보는 문제니까. 근데 이제는 나오면 다 맞아. 왜? 준비를 다 하니까. 그럼 시험 문제 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낼 필요가 있어 없어? 별로 없죠.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그때 한번 유일하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뭘 이용해서? 개별 수요 이용해서 시장 수요 구하는 것까지는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뭐에 대한 얘기? 부동산 수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동산 수요. 그러면 부동산 공급에 대한 얘기도 또 봐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그래서 부동산 공급에서는 종류만 좀 볼게요. 왜냐면 부동산 공급의 특징은 설명드렸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얘기가 부동산 공급에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책 어디로 가보시냐면 102페이지 가보시면 8번에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해서 써놓은 게 있어요. 부동산 공급의 특성. 근데 사실 여기는 부동산 공급의 특성이라고 해놓고 부동산 공급의 종류를 써놨습니다. 부동산 공급의 종류. 부동산 공급의 종류. 그래서 부동산의 공급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물리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고 경제적 공급이라는 것도 있다. 근데 이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언제 들어봤어요? 지난주에 뭐 설명드릴 때 부동산의 특성에서 파생 특성 설명드릴 때 토지의 공급에는 물리적 공급이라는 거와 경제적 공급이 있다. 이게 문제예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나.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라는 건 뭘 늘려주는 거? 그 존재량 자체를 늘려주는 거. 그럼 이건 존재량이 늘어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저량 공급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량 공급. 그래서 저량은 뭘 뜻한다고 그랬어요? 특정 시점에서 존재량. 그래서 존재량 자체가 늘어나는 걸 뭐라 부르는 거고, 물리적 공급이라 부르는 거고, 경제적 공급은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그 부동산의 경제적인 유용성, 즉 경제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공급을 뭐라 한다? 경제적 공급이라 부릅니다. 책에 개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에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토지도 있고 뭐도 있고 건물, 주택도 있고.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는 무슨 성질 때문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토지의 성질 중에 특성 중에 부증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 근데 토지의 경우에도 용도 전환을 할 수 있잖아요. 무슨 특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유용성을 높이는 뭐는 가능할 수 있다?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 가능할 수 있다. 그래서 불가능한 물리적 공급과 가능한 경제적 공급을 어디에서는, 토지에서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택의 경우에는, 부동산 중에서 건물, 즉 주택의 경우에는 물리적 공급도 어떻고 가능하고 경제적 공급도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걸 구별할 필요가 있어 없어? 굳이 없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토지의 물리적 공급과 토지의 경제적 공급을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구별하고 있습니다. 구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쪽 얘기 배우신 분들은 공곡선을 그려보면 원래 공곡선은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1월 달에는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곡선이 뭔지 안 배웠어. 그래서 오늘 만약에 처음 수업을 듣는 분들은 이걸 먼저 듣지 마시고 어디를 먼저 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수요법칙, 공급법칙, 수요곡선, 공곡선 이런 거 듣고 나서 들으세요. 그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급곡선의 모양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우리 부등성의 파생특성 배우실 때 파생특성의 하나로 설명드렸었죠.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의 모양은 어떤 형태다?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의 형태가 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뜻하는 바는 뭐예요? 가격이 100원일 때도 그 양은 100개, 200원이 돼도 100개, 300원이 돼도 100개. 그래서 가격이 변해도 공급량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 늘려주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게 토지의 무슨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물리적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거고, 토지의 경제적 공급의 경우에는 가격이 비싸지면 그 용도 전환을 그만큼 많이 하겠죠. 그 부동산의 가격이 비싸지면 그 부동산으로 용도 전환을 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럼 가격이 비싸질수록 경제적 공급도 어떻게 될 거다?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그려보면 용도 전환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오를 때 공급량이 많이 늘지는 못할 테니까 이 모양이 상당히 가파른, 즉 비탄력적인 형태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물리적 공급곡선의 모양은 어떤 형태고 수직선, 경제적 공급곡선의 모양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토지의 경우에는 공급의 종류가 존재량 자체를 늘려주는 물리적 공급과 그 다음에 용도 전환 등을 통하여 경제적 유용성을 높이는 경제적 공급이라는 거 두 개로 나눠지고, 그 중에서 뭐는 불가능하지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게 부동산 수요 공급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의 개념 그 자체는 잘 안 묻더라도 얘네들은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잘 챙겨두세요.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만 쉬었다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첫 번째 배워야 될 뭐에 대한 얘기한 거예요? 수요와 공급의 개념. 잠깐만 쉬었다가는 우리 책 다시 앞으로 돌아가셔서 90페이지, 아니 89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90페이지네요. 90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수요 법칙, 공급 법칙부터 다시 합니다. 잠깐 쉬었다 할게요.